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 1차 시험이 있었습니다. 해설가긴 하기 전에 어려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행정사 시험보다는 좀 많이 난이도가 좀 높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짧은 시간에 싱크로율, 우리가 했던 수업에서 나왔던 주로 문제 중심으로 했습니다. 싱크로율 90% 정도가 되는 것을 기본서, 기출물 예상문제집, 그다음 실전동영, 총 4번 봤었던 실전동영에서 싱크로율이 90% 이상 되는 것만 좀 밑에 같이 좀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수업을 좀 반복적으로 들으셨던 분은 60점을 충분히 넘기셨을 겁니다. 근데 왜 안 되는 분들이 많으냐면 많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꽈락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수험생들 중에서 반복을 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한번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학의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신제도주의 접근 방법은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성을 추구한다. 자, 검증된 이론의 일반 법칙을 추구하는 것은 행태론입니다. 행태론. 오케이. 신제도론은 뭐야? 제도의 독립변수죠. 체제론적 접근 방법은 현상을 설명하는데 전체성보다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체제론은 방법론상 총체주의를 택하는 거시이론이에요. 방법론상 총체주의를 택하는 거시이론이기 때문에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중시하는 거죠. 3번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국가나 조직의 경계를 넘어 제도가 서로 닮아가는 것을 강조한다. 이거 틀린 거예요. 닮아가는 걸 뭐라 그래? 동형화라 그러잖아요. 동형화는 사약적 신제도주의의 제도 변화원이죠. 닮아간다. 그러면 역사적 신제주의는 제가 수업 시간에 누누이 말했죠. 우리의 역사적 맥락과 일본의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가 서로 상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적 신제도주의는 역사적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제도의 상위성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거 틀린 거죠. 4번 공공선택이론은 합리선택이론의 제도의 역할을 접목해서 공공부분에까지 합격한 거죠. 당연히 이걸 좀 보겠습니다. 오케이. 다 경제학적 접근법이죠. 접목해서 공공부분에까지 확대했죠. 공공선택론은 공공의 영역에 선택이라는 경제학의 방법론을 도입했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이상적인 제도를 법제화하여 안정적인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는 가정에 기초한다. 행태론은 일반 법칙을 정립하는 거예요. 틀렸죠.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 문제가 있는데 이 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중에서 기출 및 예상 문제집입니다. 오케이. 기출 및 단원별 예상 문제집에 있는 문제거든요. 23년도 행정사 시험 문제고 우리가 이걸 이제 기출 및 예상 문제집에서 봤었죠.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옳은 거. 자, 봅시다. 자, 쭉 다른 거 하지 맙시다. 기출 문제니까. 5번 질문 한번 볼게요. 5번. 합리선택 제도주의 연장선상에서 오스트롬은 공유제의 비극의 해결 방안으로서 공동체 중심의 자치제도를 제시했거든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보면 여기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우리 문제집에 있는 해설 그대로예요. 토시아나 안트로 똑같은 해설이거든요. 오스트롬은 공공선택이론은 대표한 학자로서 합리선택이론의 제도의 역할을 접목시켰어요. 오케이. 오스트롬은 공유제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사유화나 정부 규제보다는 구성원의 자발적 합의나 규칙, 공유하는 규범과 규칙, 이게 제도잖아요. 공유하는 규범과 규칙을 바람직하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접목을 해서 확대한 겁니다. 오케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접목한 게 맞느냐? 접목한 게 맞느냐? 오케이. (52번) 봅니다. 행정학의 성격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처방과 실천을 강조하는 기술성입니다. 오케이. 기술성, 현실의 사회문제, 처방성, 기술성, 행정현상의 인과관계, 오케이. 법칙을 정립하는 과학성, 전문직업성, 오케이. 실용학문이라는 거예요. 전문직업인으로서 실용학.
다양한 학문 분야에 영향을 미친 종합학문, 오케이, 종합사회학입니다. 이런 건 없어. 이게 무슨 학문의 성격이에요. 경로우 전성은 역사적 신재주의가 옛날부터 해온 것을 제대로 보는 경로우 전성이잖아요. 이건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이 아니죠. 이게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입니다. 얘가 틀린 거죠. 자, 봅시다. 여기에 자 보겠습니다.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과학성이죠? 기술성이죠? 오케이. 됐죠? 그 다음 기술성, 과학성. 요거 아니죠. 이제 사이몬이 과학성이고 왈도가 기술성이니까. 행정은 다른 학문으로부터 많은 이론과 지식을 받은 종합학문이죠. 오케이?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정체성 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문 직업주의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죠. (53번) 문제를 봅니다. 신공공관리론의 시장성 테스트, 마케팅 테스트예요. 옳지 않은 겁니다. 영국의 행정개혁의 일환은 즉 대처 수상의 넥스트 프로그램. 오케이. 특정 공공부문의 처리 방식을 선택하게 한 사전검증 자체입니다. 오케이. 정부가 더 잘하느냐, 시장이 더 잘하느냐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정부가 수행하는 시장성이 강하면, 자, 이런 것이 이제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어렵게 하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시장성이 강하면 책임운용기관, 공기업 약하면 공기업이에요. 근데 책임운용기관은 구성원이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공기업은 구성원이 공무원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민간인이에요. 민간인. 그러면 구성원인 공무원이 공공성이 더 강한 거죠. 오케이. 근데 시장성이 강하다 그랬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장 상태는 내부 시장화 또는 민관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방식. 오케이. 누가 더 잘하느냐. 이 내부 시장화된 조직이 책임운용기관이거든요. 시장성 테스트의 적합한 공공업무는 급속한 시장 변화 속에서 업무를 포함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뭐 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봐볼게요. 기본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기본서에 34페이지에 영국의 넥스트 스텝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두 번째 조치에서 시장성 테스트를 통하여 정책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 분리하죠. 이때 정책 결정의 기능에 해당하는 핵심 행정부가, 오케이, 집행 기능에 대해서는 지방정부 또는 민간 부문 3섹터가 담당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넥스트 프로그램. 그러면 예상 문제에서 나왔던 거. 자, 봅시다. 행정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야, 옳은 거. 요거 답을 보자는 게 아니고 책임운용기관 봐봐. 자,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답이 2번이니까 3번 틀린 거잖아요. 4번도 틀린 거잖아요. 그럼 4번 봐요. 수익성보다는 정부인이 갖고 있는 공익성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좀 볼게요. 이게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책임운용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오케이, 경쟁 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거나 전문성이 있어 성과 발휘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성이 커서 민영화가 안 되는 게 책임운용기관이야. 공공성이 크다는 말은 뭐예요? 공기업보다 시장성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오케이. 다시 한번 책임운용기관은 공공성 때문에 민영화가 안 되기 때문에 시장에 일하는 방식을 정부 조직 내부로 흡수하는 뭐예요? 내부 시장화된 조직이에요. 내부 시장화된 조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다양한 어떤 이해도를 약간씩 가미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수험생들이 많이 기존에 보다 어렵게 느꼈습니다. 54번. 뉴 거버넌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뉴 거버넌스가 연계망이잖아요. 오케이. 이 연계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내부 관리에 초점을 맞춘다 틀렸잖아요. 수평적 네트워크죠. 연계망이 네트워크입니다. 뉴 거버넌스, 정부의 기능을 스티어링으로 봅니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계망을 가지고 신뢰를 기반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오케이. 20세기 말 90년대 정부 혁신 이론적 기초를 제공합니다. 오케이.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봅시다.
없잖아요. 여기 봅시다. 인식론은 공통 지출이다.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오케이. 관료를 기업가로 본다. 조종자로 본다. 신공무원은 조직 내부 문제 한정한다. 뉴업은 조직 간의 문제를 한정한다. 오케이. 방향 잡기다. 오케이. 맞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방향 잡기다. 오케이. 내부 관계가 아니라 조직 간의 관계를 초점 둔다. 오케이. 이 문제는 뭐 단순히 지금 이 문제만이 그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이와 해당되는 문제가 너무 많고 해설이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죠. 우리 3번입니다. 공공선택이론의 기본 과정 및 특징. 방법사 개인주의, 개체주의입니다. 오케이. 인간 이기적, 합리적 경제인으로 봅니다. 오케이. 집합적 결정. 이게 뭐예요? 부캐논과 털럭의 집합적 결정이죠. 오케이. 부캐논과 털럭. 이거 아시죠? 요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도 장치 뭐예요? 아까 뭐예요? 얘하고 합리선택 신제도를 결합되잖아요. 제도. 합리선택 신제도가 말한 제도. 오케이. 제도 장치 말이에요. 단일이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오스트롬의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이잖아요. 수없이 다뤘잖아요. 단일이 아니라 다조직, 분권, 관할권의 중첩입니다. 오케이? 뭐, 판서도 많이 했었죠. 기본서 보시면 이제 민주행정의 패러다임으로서, 오케이? 첫 번째, 다원조직, 다조직, 오케이? 그렇죠? 관할권의 중첩. 56번입니다. 다음에 설명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전달 방식입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 일정한 구역 내 공공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영업권, 권한을 부여하는 거죠. 정부가 민간업자, 생산자에게 뭐예요? 권한을 부여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게 뭐예요? 면허예요, 면허. 근데 우리나라는 봐봐요.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징과 라이선스를 구별하지 않고 다 면허라 그런단 말이에요. 프랜차이징과 라이선스를 구별하지 않고 다 면허라 그럽니다. 정부가 서비스 수준 및 요금 체계를 통제하면서도 서비스 생산을 민간 부분에 이양하는 게 있죠. 자, 보겠습니다. 오케이. 프랜차이징과 면허가 있는데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우리나라는 이걸 구별하지 않고 두 개를 합해서 그냥 면허라 그런다. 오케이. 됐죠? 봅시다. 재원화 서비스 공급에 대한 일방적인 그 민간에게 뭐예요? 부여하죠.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오케이. 똑같죠. 57번의 문제를 봅니다. 행정국가 행정의 가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입법국가에 비해 현대행정의 합법성은 상황에 따라 신축성을 부여하는 법의 적합성. 맞죠? 근데 입법국가에서는 철저하게 뭐예요? 법적 지배예요. 그러다가 상황에 따라 신축성, 현대로서는 뭐 한다? 기존에 있는 법을 위반만 하지 않으면 신축성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행정법에서 하는 설명으로 표현하자면 법률 유보가 없더라도 법률 우위만 위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신축성을 갖는 겁니다.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다음, 자, 우리가 수없이 다뤘다면 효율성, 능률성은 과정지향적인 개념이잖아요. 효과성, 목표 달성도니까 이게 뭐예요? 결과, 목적 지향적 개념이에요. 오케이? 대내적 민주와 대외적 민주로 구별되죠? 그러면 대내적 민주는 조직 내부예요. 분권 그런 거고, 대외적 민주가 뭐예요? 국민과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건 대외가 되는 거죠. 수평이 뭐예요? 같은 것은 같게, 수직이 다른 것은 다르게. 오케이? 반대로 돼 있죠. 수직적 형평이 동등한 자들 간의 공유예요. 동일한 자는 같은 것은 같은 게, 이게 수평이고, 다른 것은 강자와 약자는 다르니까 다르게 대우해서 다른 것은 다르게, 이게 수직이죠. 과정설은 공익과 사익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별개의 개념으로 본다. 아니죠. 과정설은 사익의 합이 공익이에요. 그래서 사익과 공익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케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옳은 건 1번입니다. 이건 왜 없어요? 너무 많이 다뤘잖아요. 우리가 행정개념은. 58번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뭔가를 암기하고 푸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이해도로 묻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해충돌을 해요. 이해충돌.
직무상 이해 충돌이 없게. 1번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와 개인적 이해 충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 충돌 회피의 기본 원칙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판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나하고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걸 내가 처리하면 안 돼요. 이해충돌 규제를 강조하는 이유는 주인, 대리인 간의 신뢰성 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주인이 국민이고 대리인이 관료예요. 여기 봐봐요. 내가 어떤 택지를 지정하는 담당자예요. 택지를 지정하는 담당자인데 택지가 뭔지 알죠? 뭐 지구. 택지로 지정되면 뭐 땅값 하늘을 치솟죠. 그런데 A 지역과 B 지역이 있어요. 근데 A 지역을 지정할 것인가 B 지역을 지정할 것인가 해야 되는데 내가 A 지역에 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사적인가와 나의 공적인 업무가 충돌이 돼요. 그럼 나는 이 업무를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이해충돌 방지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국민인 주인이 관료에게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이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일반적으로 사후교정 아니죠. 사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전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있으면 이 공무원은 이 업무에서 벗어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사전적으로 하는 겁니다.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청문회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당신은 여기에 땅 있어? 그럼 당신 이런 업무 하면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58번의 답은 이런 문제가 몇 문제 나와서 이제 유달리 이제 어렵게 느끼고 한 수험생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는 사전적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그래서 이해충돌에 관한 것을 방지한 것은 사전적 교정입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9번 국가재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인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해야 돼. 이게 뭐 성인지 예산 제도죠. 3번부터 볼게요.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언제까지? 국회로 제출하는 것은 5월 31일까지 우리가 뭐 다 암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 16조상 이제 온실가스 감축. 오케이. 5번. 정부는 조세출 예산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제출한 예산을 첨부해야 됩니다. 예산이 넘어가는 120일 전까지 같이 넘겨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 한번 볼게요. 정부의 국회가 아니에요. 핵심은 국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가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를 감액하고자 할 때는 여기 아니에요.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예산 요구액을 정부가 편성할 때 감액하고자 할 때는 독립기관의 장과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부 예산의 편성은 최종 어떻게 결정해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국무회예요. 국무회의. 국회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가 편성을 할 때 한다는 뜻이에요. 편성을 할 때 하니까 이것이 이제 국무회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자, 이런 문제가 이해도예요. 방금 볼게요. 59번도 철저하게 이해를 했느냐의 문제예요. 물론 독립기관과 감사원의 세출 예산 요구액을 국무회의에서 감액하고자 할 때는 국무회의에 독립기관의 장과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게 법조문이에요. 근데 국가재정법상 법조문인데 이런 국가재정법상 법조문까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어디에서? 행정사시험에서. 그래버리면 공무원처럼 뭐요? 공무원처럼 교재가 2000페이지 가까이 되는 거예요. 1500페이지 정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점 만점으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까지는 안 다루면 이건 이제 이해도를 우리 행정사 쪽에서는 이게 이제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예요. 정부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니까 국무회에서 결정하는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으로 정부의 예산 편성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얘가 틀린 겁니다. 60번.
점증주의 예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합리 모형만 절대적 합리성이고 합리 모형이 아닌 다른 모형은 전부 다 제한된 합리성이란 말이에요. 능력이 부족해. 제한된 합리성이죠. 환경의 불확실성 기초하에 제한된 합리성. 오케이?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합리성이죠. 예산 결정은 전년도 예산 규모에 오케이? 플러스 알파만 이루어집니다. 소폭의 변화만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 당사자들 협상과 적응 등 상호 조절이 이게 뭐예요? 점증 모형의 핵심이죠. 타협과 조정을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사회의 불안전성이 높은 경우 예산 결정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오케이. 점증 모형 선진 민주 타운의 타협과 조정. 국민들이 타협과 조정, 집단과 집단이 타협과 조정을 해놓으면 정부는 소극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타협과 조정을 하면 정부는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선진 민주 다운화된 사회. 오케이. 국민이 타협과 조정한 걸 정부가 받아들인 것을 선진 민주 다운화된 사회에 적용된다 그러는 거죠. 또는 이제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바로 점증주의 핵심이에요. 점증주의는 선진 민주 다운화된 사회니까. 그러면 선진 민주 다운화된 사회는 그나마 뭐 후진국 개발도상국보다는 뭐예요? 불안정성이 없죠. 안정적이죠. 선진민주 안정화된 사회니까 불안정성이 높은 경우 설명하기 힘들다가 되는 겁니다. 전년 대비 5% 미만의 소폭적 변화를 점증성의 판단 기준으로 한다. 이게 논란이 될 수는 있는데 이중 정답은 안 해줘요. 왜? 이게 너무나도 뭐한다. 맞았기 때문에 얘를 틀린 거 뭐예요? 몇 %냐 합의가 안 돼요. 합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폭이라 그래요. 소폭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설명하자면 길어요. 근데 몇 %를 합의된 기준이 없거든요. 오케이.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예산 일반적으로 500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예산은 크게 지출할 때 하는 것은 의무 지출과 재량 지출로 구별돼요. 그럼 우리나라가 한 100조가 약 넘어요. 150 정도가 재량이에요.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럼 크잖아요. 근데 그 재량적으로 하는 것 중에서 내가 하나만 딱 예를 들어볼게요. 국방비가 재량이에요. 법적 지출이 아니에요. 국방비가 재량 지출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극히 일부만 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국방부 전체를 보느냐, 국방 예산에서 바뀌는 일부만 보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판단 기준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예요? 소폭의 변화만 이렇게 하는 거죠. 소폭의 변화의 기준이 없어요. 오케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없는데 그래서 이거 상대적으로 얘가 틀린 거예요. 이중정답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제 10문제 딱 풀었단 말이에요. 51번부터 60번까지 풀었습니다. 여기까지 풀었을 때 우리 수험생들이 느끼는 게 뭐예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답은 명확하지 드러나는 것은 한두 문제, 두세 문제 있지만 좀과 이해를 측정하는 문제가 있어서 뭔지는 모르겠다 했는데 감으로써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복하신 분들은 맞는 개수가 커지는 거고 너무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했던 분들은 채점을 해보면 51번부터 60번까지 10문제 중에서는 좀 틀린 게 좀 있을 거고 그럴 겁니다. 61번 봅시다.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겁니다.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 경정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다. 없습니다. 국회가 의결해 주지 않았는데 집행한다. 이건 상권분립의 위배잖아요. 예산 법률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예산의 형식으로 의결합니다. 오케이? 뭐 우리가 자주 배운 거죠. 총칙, 세입, 세출, 예산,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 채무부담 행위로 의결하는 거죠. 3번.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 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 금액을 증액하고자 할 때도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증액과 설치는 예산이나 기금이나 전부 다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삭감 삭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설치나 증액은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산 불성립 시에 대비하게 한 제도로 우리나라가 지금 준예산이지 무슨 가예산이에요. 가예산은 1공화국 때 썼던 거고 준예산이죠. 의결된 법률과 예산안에 대해 대외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고 공포 절차가 필요한 것은 법률이고 예산은 공포 절차가 필요 없어요.
맞죠? 한두 번 다룬 거 아니잖아요, 지금. 자, 봅시다. 답은 나왔죠. 3번인데. 자, 이 지문만 볼게요. 기출 및 예상 문제. 똑같단 말이에요. 문제집에. 현행 우리나라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 운용계획의 주요 항목 지출금을 증액하고자 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오케이?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국가공무법상 공무원 준수할 행동규범을 모두 고르라는 겁니다. 자, 국가공무원법은 안 외워도 돼요. 솔직히 안 외워도 돼요. 대신 우리가 공직자윤리법과 오케이? 자,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및 공개, 오케이? 애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되면 신고하고 인도해야 되죠. 주식 백지 신탁이 있죠. 오케이? 이해충돌 방지 의무가 있죠.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이 있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내부고발자 보호제도가 있죠. 비리 면직자의 취업 제한이 있죠. 이건 내가 수없이 외우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게 포함된 게 있어요, 없어요? 물어봅시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비밀을 유지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나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애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 대통령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오케이. 선물이 아니라 애국이나 애국의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영예, 증여, 훈장 같은 걸 받을 때 공무원은 공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기관자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는 직무 금지죠. 다 맞아요, 다. 여기에 공직자윤리법 조항 하나도 없잖아요. 자, 봅시다. 이제 우리 기본서 342페이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걸 안 외워도 돼요. 공직자윤리법상 의무조항에 걸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항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다 국가공무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물론 여러분 그러죠. 그건 당신 생각이고. 근데 반복 좀 수업을 좀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교재도 좀 반복해서 봐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육 3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 채용시험에 오케이 효용성 판단 기준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짝지어진 겁니다. 시험 성적이 실적 기준과 얼마나 부합하느냐와 관련하는 것으로서 시험 성적과 직무 수행 실적 간의 상관관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시험 성적과 직무 수행 실적, 즉 시험 성적이 좋으면 직무 수행 실적이 좋죠. 금평이 좋죠. 근무 성적 평정이 왜? 직무 수행 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기준 타동도. 오케이. 반면 뭐는 측정 도구가 측정 대상을 오케이 일관성 있게 측정한다. 신뢰도. 오케이, 신뢰도. 동일한 시험을 동일한 대상 집단에게 시간 간격을 두고 이에 실시해. 오케이, 시간을 달리해서 검증해 봤단 말이에요. 제 시험 답 나왔죠. 자, 봅시다. 이게 이제 우리가 기본서 317페이지에 있는 확인 문제거든요. 오케이, 자 봅시다.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 하고 오케이 기준 내용 구성 타당성 있죠. 오케이. 자, 시험 성적이 직무 수행 실적 얼마나 부합하느냐 옳지 않은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기준 타당도라니까요. 기준 옳지 않은 거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답 한번 볼까요? 기준 타당도잖아요. 3번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거 뭐예요? 3번이 뭐예요? 신뢰도잖아. 3번 신뢰도. 오케이, 신뢰도. 자, 신뢰도를 측정하는 제시험법. 시간을 달래서 보는 게 제시험법. 동질. 질적으로 같은데 형식만 다른다. 오케이?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책형 A로 보나 책형 B로 보나 문제는 똑같아요. 형식만 다르지. 이게 이제 신뢰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오케이. 근데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평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행정사에 비해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100점 만점으로 공부하지 않고 물론 80점 만점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60점은 어느 정도만 반복했어도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64번. 직위분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조직에 있는 지위를 직무의 종류와 수준에 따라 분류하는 거죠. 직무 중심으로, 오케이? 직무 중심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게 직위분리제죠. 동일 업무에 대한 동일 보수, 동일 직무, 동일 보수, 오케이? 그래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직무 분석 단계, 오케이? 종류와 성질에 따라서 뭐예요? 직렬, 직군으로 나눈 게 이제 이거고, 직무 평가 단계는 직무를 수준별로 구별해 직급과 등급, 오케이? 수업 시간 눈이 강조하는 것들이잖아요. 직위분리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주어가 직위분리제입니다. 요게 안 돼요. 왜 안 돼요? 직위분리제는 직렬을 벗어나서 인사이동이 안 돼요. 계급제는 계급만 같으면 어디든지 인사이동이 되니까 계급제가 신축적이고 탄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오케이. 기출문 예상 문제집에 있는 문제입니다. 적절하지 않는 거죠. 특정 직에 맞는 사람 배치하는 제도입니다. 뭐가 직위분리제가. 그래서 직이나 직무 변화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어요. 상황 적응적 탄력, 상황 적응 탄력성이 없어요. 무슨 직위분리제는? 그래서 3번이잖아요. 직위분리제는 합리적이지만 직무 변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탄력성이 없는 제도예요. 조직 내 직무의 변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융통성, 탄력성, 동의잖아요. 신축성, 융통성, 탄력성, 계급제입니다. 계급제. 근데 이건 너무 많이 우리가 다룬 거예요, 수업 시간에. 다음에 설명하는 교육훈련 방법입니다. 사전에 과제나 사회자를 정해주지 않고 10명 내의 교육훈련 참가자들의 자유로운 토론 방법을 통해 어떤 문제 해결 방안이나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얻는 거. 오케이? 10명 이내를 2주 정도. 오케이? 환경과 단절시킨 상태에서 자기 자신과 대인관계에 대한 이해 및 인과관계에 대해서 즉 상사 동료 부하에 대한 나의 뭐한다? 태도를 바꾸는 거죠. 이게 뭐예요? 감수훈련이잖아요. 감수훈련. 오케이? 역할을 바꿔서 하는 거고 분님 조별로 하는 거고 혼합은 그야말로 혼합이고 액션러닝은 오케이? 이건 고위공무원이나 소속 공무원들이 주로 하는 거거든요. 액션하면서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오케이. 이거 뭐 감수훈련이잖아요. 감수훈련. 어떤 수강생이 인터넷상에 저한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이 12명 이내라 했는데요. 10명은 틀린 거 아닙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12명 이내니까 10명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감수훈련이죠. 자, 봅시다. 감수훈련입니다. 그렇죠. 타인, 집단에 대한 태도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죠. 3번 볼까요? 외적 간섭과 개성 사실에 영향이 최소화된 비정형적 상황 속에서 참여자들이 새로운 대안을 자율적으로 탐색하도록 예보와 차단된 실험실에서 1, 2주간 실시합니다. 오케이? 맞죠? 이 정도 딱 여러분 봤으면 충분하고 뭐 감성훈련 제가 수업 시간에 대해 판서도 하고 그러잖아요. 오케이. 대표의 조직 구조입니다. 자, 봅시다. 네트워크 구조는 협력적 연계죠. 네트워크 협력이잖아요. 연계망이 협력입니다. 오케이. 핵심 위주로 협력, 여타는 외부와의 계약 관계를 세워서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하는 거죠. 조직 간에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형성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도. 자, 봐봐. 여기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곧바로 볼게요. 네트워크 구조는 높은 독자성 지닌 조직 단위나 조직 단위, 조직들 간에도 오케이. 조직 내에서도 조직 단위나 조직들 간에도 오케이. 조직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도. 자, 봅시다. 답 1번이죠. 수평구조가 뭐예요? 팀제를 한번 해요. 팀제 수평구조 타일관리제잖아요. 타일관리제는 변화예요.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겁니다. 타일관리제. 오케이. 매트리스 구조부터가 타일관리제예요.
안정된 상황이라 틀렸고, 이중구조로 인적 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이중구조잖아요. 기능구조에다가 사업구조를 화학적으로 결합하면서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해. 그래서 낭비를 초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업구조는 사업별 기능부서의 중복이 없어 효율적이다. 자, 봐요. 기능구조죠. 기능구조는 뭐예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죠. 기능구조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니까 비용이 적게 든단 말이에요. 그럼 사업구조는 기능구조하고만 비교하잖아요. 그럼 사업구조는 규모의 경제가 저해돼요. 규모의 경제가 저해된다는 말은 뭐예요? 중복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중복이 없어 효율적이다 아니라 비효율적이에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기능구조가 규모의 경제로 효율적인 거고, 기능구조가 기계적 구조는 극단적인 관료죠. 기능구조가 현실에 관료되는데 무슨 분산되고 유연해요. 정해진 규칙대로 하고 권한이 집중되죠. 권한이 집중되는 걸 뭐예요? 직권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많이 다뤘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제 역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반복이 이제 한 거죠. 반복. 오케이. 이 문제 뭔지 아시겠죠? 데프트, 기계적 구조, 기능 구조, 사업 구조, 매트리스 구조, 수평 구조, 네트워크 구조, 유기적 구조.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 문제는 처음 나왔어요. 이제 처음 나왔고, 오케이. 이제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공무원의 7급에서 나오던 거예요. 내가 이거 공무원 쪽에서 제가 예상 문제로도 몇 번 시험을 봤던 건데 죄송합니다. 여기서도 봤어야 되는데, 공공봉사동기는 페리와 와이스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페리 와이스만이라는 학자인데 이 사람들이 신공공 서비스론자예요. 오케이. 이 페리 와이스만이라는 학자, 페리와 와이스만은 학자 이름이고요. 이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론자들이거든요. 근데 공공 서비스론은 이제 신공공관리론과 비교하잖아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관료의 동기부여가 뭐예요? 봉사예요, 봉사. 자, 봅시다. 신공공관리론은 내적 보상 위주의 동기부여에 반발하여 공공부문의 종사자의 외적 보상을 강조한다. 자, 봐봐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의 이타적인 존재, 스스로의 이타적인 것으로 내재적으로 봉사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된다는 게 얘거든요. 그러면 얘는 뭐예요? 외재적인 거예요. 성과급이잖아요. 성과급. 경제적인 조직에서 경제적인 성과급을 줘야지 동기부여가 되는 게 얘거든요. 근데 신공을 내재적 보상 위주의 동기부여에 반발해 말이 안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이 외재적이에요. 외재. 이거 다시 한번 쳐. 여기다 할게요. 얘가 이제 페리 와이스만의 그 신공공 서비스의 동기부여가 공공봉사 동기론입니다. 얘가 외재예요, 외재. 조직이 외부입니다. 조직에서 뭐 성과급을 줘서 할 때죠. 얘는 뭐예요? 내면적 욕구에 의한 이게 내재적이에요. 얘가 이게 공공봉사 동기거든요. 내재적. 얘가 뭐예요?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봉사에 대한 욕구. 내면적 흘러오는 봉사에 대한 욕구입니다. 틀렸죠.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종사 동기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오케이? 민간조직은 돈이고 얘는 봉사하고자 하는 욕구라는 뜻이에요. 합리적 차원의 공직봉사 용기는 자신의 이익도 극대화돼. 이게 이기적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 이렇게 나누어요. 오케이? 내가 이기적 합리적 계산해 봤더니 뭐예요? 나의 이익에도 일치해.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거야. 규범은 뭐예요? 이런 거, 이런 거.
오케이. 감성적 차이는 뭐예요? 중요한 정책 몰입. 이런 게 뭐예요? 선의 애국심 같은 거거든요. 오케이. 선의 애국심입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이거 다뤄줬어야 되는데 제가 행정사 교재를 집필하면서 넣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공직공사 동기. 만약에 우리 행정사 시험이 상대평가했다 그러면 넣었을 거예요. 근데 절대평가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뺐던 분야인데 출제가 됐습니다. 69번, 68번이죠.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많죠. 거래적 리더십은 뭐예요? 거래죠. 합리적 교환. 변혁적 리더십은 다 봅시다. 카리스마, 영감, 지적 자극, 오케이? 개별적 배려, 오케이.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 구성의 보상을 통한 교환 관계 맞습니다. 왜죠? 왜? 오케이. 왜에 안 갈립니다. 외적으로 뭐 성과가 좋을 때 보상을 주는 거고, 예적 성과가 안 좋으면 뭐 한다? 깎아버리는 거고. 거래적 리더십은 지적 자극을 중시하고 변혁적 리더십은 개별적 배려. 지적 자극도 개별적 배려도 전부 다 변혁적 리더십이에요. 오케이. 카리스마, 오케이. 비전을 제시하고 열정을 고무시킵니다. 자, 볼게요. 변혁적 리더십 4대 구성 요소. 카리스마. 영감적 리더십. 영감이 뭐예요? 비전을 받아들여 계속 독려하는 거. 그 다음에 지적 자극, 새로운 문제를 해결책을 강구하게끔 하는 거. 부하를 존중하는 개별적 배려. 오케이? 이게 핸드폰 다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적 자극이나 개별적 배려가 전부 다 뭐예요? 변혁적 리더십이잖아요. 오케이? 자, 봅시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겁니다. 도전적인 목표와 임무, 미래에 대한 비전을 추구하고 격려하는 거죠. 오케이? 영감이잖아요. 구성원 개개인의 관심을 가지고 배려합니다. 개별적 배려입니다. 조직의 안정보단 적응, 탈관료제 리더십입니다. 변화에 적응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재구성하고 해결책을 찾도록 자극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지적 자극이라니까, 이게. 오케이? 이게 지적 자극. 경제적 교환 관계, 합리적 교환이 이게 거래적 리더십이고. 오케이. 제가 이거 여러 번 이렇게 썼잖아요. (69번) 정책 결정 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앨리슨의 조직과정 모형은 앨리슨 모형 2입니다. 권력의 소재가 개인 행위자들의 정치적 자원에 의존한다. 이런 봐봐. 얘는 SOP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조직과정 모형 하위 조직의 연합이에요. 하위 조직의 연합. 하위 조직들이 갖고 있는 거죠. 개별 행위자들의 타협과 흥정은 3이죠. 3. 쓰레통 모형은 조직이 학습합니다. 불확성을 회피합니다. 이건 뭐 회사 모형. 오케이. 점증 모형은 정책 대안의 선택과 가치 판단은 분리하기 어렵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만족 모형은 다수가 해당 정책 합의했는 합의 타협과 조정을 했다 그만 합의잖아요. 이건 점증 모형이죠. 오케이. 혼합 주사 모형은 비정형적 결정을 위한 초합리성 모형. 초합리성 최종 모형, 드로의 최종 모형. 오케이. 이거든요. 타협과 점증 모형은 타협과 조정을 하죠. 투쟁을 해서, 자, 투쟁을 하면 타협과 조정을 하는 거죠. 그럼 합의하는 거잖아요. 왜 투쟁을 해요? 서로의 가치 판단이 틀려서 그래요. 서로 가치 판단이 틀리니까 뭐 투쟁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하기 어려운 겁니다. 여기 봅시다. 여기 볼게. 목표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목표가 바람직한 거니까 이게 가치단 말이에요. 수단이 분리될 수 없으며 전체를 하나의 패키지로 정치적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이게 뭐예요? 점증 모형. 4번이 점증 모형. 오케이.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
답하고 관련된 지문만 찾아내서 그래요. 전체적을 여러분이 봤으면 좀 더 수월하게 접근했을 겁니다. 자, 70번입니다. 정책 과정에 참여자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다원주의죠. 이건 아니죠. 다원론은 분야별 이익을 독점한다는 거예요. 다양한 집단이 타협과 조정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선진 민주 다원화된 사회가 다원주의 아니에요. 그러면 다원주의는 분야별 이익을 독점적으로 대표하는 이익단과 국가가 협력하는 거죠. 즉 국가 주도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건 국가 조합주의예요. 조합주의. 오케이. 국가 조합주의입니다. 자 봅시다. 2번 이슈 네트워크죠. 정책 공동체 비해서 오케이 얘는 전문가만 참여하죠. 얘는 다 참여하죠. 상대적으로 많은 이해관계자와 느슨한 관계 맞잖아요. 얘는 심지어 초딩도 참여합니다. 무의사결정은 다원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에 등장한 신엘리트론입니다. 철회상각은 폐쇄적 경계를 강조하고 배타성이 매우 강합니다. 철회상각 3자만 결합하는 거죠. 의회 해당 상임위 관료 이익단. 정책 공동체는 다양한 내 외부 전문가 집단의 참여입니다. 오케이? 정책 공동체는 전문가만 참여하는 겁니다. 이랬잖아요. 그럼 한번 볼까요? 기출물 예상 문제, 이건 이제 예상 문제죠. 기출이 안 썼으면 제가 기출물 예상 문제로 내놓은 거거든요. 정책 과제 권력 모형에 대한 기술을 적합하지 않은 거. 자 볼게요. 맞죠? 오케이. 적절하지 못한 게 2번이니까 여기 옳은 질문이잖아요. 다원론은 독점적 이익 대표가 아니에요. 독점적 이익 대표는 조합주의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5번. 맞죠. 뭐 해설도 이렇게 돼 있어요. 토시안도 안 틀려요. 우리 책에 있는 거하고 해서 조합주의는 영어로 코퍼레티즘이죠. 정책은 국가가 사회를 일정한 방향 유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회 집단과 개인의 이익 가치를 통제 조정하여 정부 목표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한 수단입니다. 정부의 독점적 이익 대표권을 부여받은 이익단은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익단의 요구를 일정 범위 제한하는 등 정부의 통제를 수행해서 정부 주도로 협력하는 거예요. 어. 71번은 너무 쉽죠. 정책 의제 설정, 사회적 쟁점이 있으면 사회 문제가 되고 이게 이제 공중 문제가 되고 이제 제도 우리가 정부제잖아요. 기본서 보면 동의어라는 게 다 써져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회 문제죠. 니은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니은 기억이 따라와야죠. 니은 기억. 디귿리을 72번입니다. 자, 상향식과 하향식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기본 이론, 기출 예상 문제 또는 그 다음 커리 등에서도. 자, 상향은 뭐예요? 상향.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동의어잖아요. 좀 쓰기 뭐하니까 동의어 제가 환하게 강조했잖아요. 동의어. 오케이. 그래서 상향이란 말은 얘가 결정권을 가지니까 관료가 결정권도 가지니까 뭐예요? 당연히 정치행적 이론론적 시각이죠. 오케이. 1번 봅시다. 정책 집행을 다수의 참가자들 사이 상호작용. 오케이. 여기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원론이 아니라 이론론에 기초한 거예요. 아니, 상향 얘가 결정권하고 결정과 집행을 관료가 다 하는데 어떻게 이원론이겠어? 이론론이지. 일선관리죠. 재량권을 부여합니다. 바람직한 정책은 실현 가능한 정책이란 집행 지상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지나치게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만 추가하게 좀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집행에 영향을 받는 대상 집단 형태와 참여를 강조합니다. 오케이.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예상 문제가 우리가 그 문제도 여러 번 풀어봤었는데 제가 시간상 지금 좀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게 우리 실전동형 2의 19번 문제예요.
이 19번의 문제란 뜻이에요. 이게 실전동형 안 지운 것은. 제가 그거 설명할 때 한번 보실래요?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게 실전동형 요 19번의 문제 해설이 이게 요거거든요. 제가 이거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괜히 견책 감봉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얘는 지금 지방의원이잖아요. 오케이? 지방의원. 공개해서 경고, 사과, 30일 이상의 출석 정지, 자격 심사에 대한 자격 상실, 제명. 이 중에서 얘는 아니란 말이에요. 얘는 징계는 지방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오케이? 경고, 사과, 출석 정지, 제명. 오케이? 근데 자 봅시다. 제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하죠. 경고하죠. 출석 정지죠. 사과죠. 해임파면은 국가공무원법상에 오케이? 국가공무원법상에 오케이? 경력직 공무원이에요. 지방의 의원이 아니고 오케이? 그래서 3번입니다. 이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우리가 너무 실전동은 또 가장 우리가 최근에 풀었던 문제인데 당연히 맞아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지방자치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이게 왜 나와요? 균형발전 아니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거죠. 어디? 국무총리 소속으로 오케이? 중앙 지방의 분쟁을 조정하는 겁니다. 오케이. 균형발전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이인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는 시군 자치구에서는 1차로 시도지사가 2차로 주무부 장관. 왜? 시군구니까. 3번. 행정협의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 아니에요.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 있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이촉하거나 임명하는 겁니다.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중앙정부는 목적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뭐한다? 법령을 위반한 것만 할 수 있지 공익을 현재한 건 할 수 없습니다. 맞잖아요. 너무 많이 다뤘기 때문에. 5번.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 장이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오케이? 지방과 지방 간의 분쟁이에요. 오케이? 중앙과 지방 간의 분쟁은 뭐예요? 국무총리 소속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얘밖에 없는 거죠. 뭐 얘도 우리가 많이 정리했던 겁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이 좀 봅시다. 옳지 않은 거죠. 네, 이제 옳지 않은 거 1번이니까 자치사무에 대한 국가예요. 네, 행안부는 국가예요. 적극적 감독, 즉 예방적과 한목적 감독은 배제되는 게 원칙이다. 오케이? 봅시다. 중앙정 지방지 자치사무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법령을 위반한 것만 통제할 수 있어요. 공익을 현재한 것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자, 봅시다. 똑같아요. 실전동의 1회 문제 봅시다. 지방사무에 대해 옳은 거죠. 옳은 겁니다. 그럼 봐봐요. 5번.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법령을 위반하고 공익을 현재해야 하는 사항은 통제할 수 없다. 이거 틀렸잖아요. 얘가 안 되니까. 그래서 다시 봅시다. 5번. 중앙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중앙정부는 자치사무에 대해서 법령 위반한 것만 사후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공익을 현재한 건 통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두 번은 이제 풀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도 풀고 여기에서도 풀고 수업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었고. 자 봅시다. 제가 이거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관 많았죠. 보조기관 하나만 외우라 했죠. 부단체장. 그러면
부단체장, 행정부처장, 읍면동장, 하부행정기관, 나머지 전부 다 소속. 오케이, 나머지 전부 다 소속. 그럼 뭐 당연히 죄송합니다. 보조기관에 해당하는 것은 부단체장이에요. 다 부단체장. 오케이. 여러분 그 기본서 486페이지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어봐요. 제가 이런 거 외우지 말고 얘만 외우라니까 얘만 그렇게 설명을 해요. 이미 올라가 있는 수업 제가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생들은 항상 힘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시험을 보면서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수고로움에 좋은 결과가 있는 분들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은 결과가 있지 않는 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행정학을 가르쳤던 강사로서 죄송스럽습니다. 좀 더 적중할 수 있는 문제로 간결하게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행정학의 성격이 반복을 하셔야 돼요.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지 않으면 들어는 봤어. 나 많은 데서 들어는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에서 잘 안 풀어져요. 그리고 좀만 이번 올해 행정사 행정학 시험 문제처럼 이해를 좀 했느냐를 가미시켜 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단기로 합격할 수 있다. 여기에 수험생들은 많은 좌절을 겪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아마 이런 스타일이 유지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기본이론, 기출및 예상문제, 실전동형 이 세 파트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처음 들어서 모른다.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시간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좀 반복. 한 번 듣고 모르면 또 한 번 듣고 자꾸 이렇게 반복해야지 여러분 것으로 체화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후회스러움이 남는 게 시험을 보게 나면 강사도 후회스러움이 남고 많은 수험생들도 후회스러움이 남을 겁니다. 비록 좀 올해 좋은 결과가 안 나온 수험생들이라 할지라도 차분히 오케이, 차분히 조금씩 차분히 반복해서 하시면 내년에는 꼭 합격하지 않겠습니까?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